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인물사 중에 음악 분야에서 보통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바흐와 핸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이제 여자가 아니죠. 그런데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제 바흐는 음악 아버지라고 하죠. 왜 그런지도, 그런 명칭이 왜 붙는지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바흐는 사실 대물입니다. 지금이 다 가발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가발을 많이 쓴 거 알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단 그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685년에 이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이고 또 차이점도 많습니다. 바흐는 일생 동안 고향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반면에 핸델은 이탈리아나 영국 등을 드나들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도 영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바흐는 명문 음악 가문 출신이고 부인이 두 사람인데 자식이 20명이나 되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애들 먹이 살린다고 사실 고생하다가 살아생전에는 빛을 못 보고 사후에 빛을 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데 반면에 핸델은 음악을 한 조상들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핸델은. 그리고 바흐는 좀 모험심이 별로 없어요. 가급적이면 그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서 살면서 모험도 피하고 여행도 많이 못 하고 애들이 20명이나 되니까 자식 키우는데 정신이 없었겠죠. 반면에 핸델은 항상 모험을 많이 하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바흐가 일생 동안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내에서 칸타타나 오르간 음악 등 교회와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썼는데 핸델은 오페라를 비롯해서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인간을 위한 음악을 많이 썼다. 이게 좀 다르고 또 바흐가 매우 기능적인 흐름의 어떤 작품 경향이 있다면 핸델은 좀 장엄한 화성의 울림 이런 건 사실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음악을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다 들어본 음악입니다. 바흐 음악이나 핸델 음악이 이런 게 이제 좀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하나고 공통점이 이제 두 사람이 좀 둘 다 기독교인인데 말년에는 두 사람 모두 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이런 게 두 사람을 항상 같이 언급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격상으로는 이제 바흐는 좀 완고한 성격이고 그렇지만 겸손했습니다. 사람 자체는 겸손했는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핸델은 조금 사치스럽고 교만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음악과 관련해서 두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핸델이 바흐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태어난 시기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태어난 고향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그런 공통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항상 같이 언급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조금 재밌는 내용들도 조금 찾아봤는데 물론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예, 어머니 아버지에서 이 두 사람이 서양 음악을 크게 발전시켰는데 성향은 좀 다릅니다. 먼저 공통점은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이제
독일 출생이고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났고 또 말년에 시력을 잃었고 음악적 재능 이런 거는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아까 말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바흐는 완전한 음악가 집안이고 핸델은 의사 집안이죠. 그리고 바흐는 교회 음악가 출신이고 핸델은 일종의 사업가입니다. 도박도 하고 핸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하고 핸델은 좀 모험심이 강하다 했죠. 바흐는 독일 밖을 벗어난 적이 없댔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등을 각국을 돌아다니고 말년에 영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독신이고 핸델은 바흐는 20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바흐가 대머리였는데 가발을 썼죠. 이런 거는 뭐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자, 두 사람의 이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항상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언급됩니다. 바흐가 이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렇게 보통 명칭이 불리는데 관련된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이다. 음악 교과서나 각종 매체에서도 모두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근데 왜 하필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죠. 게다가 핸델은 남자인데? 이 선전입니다. 광고 건너뛰기. 바로 그 시대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 바흐, 악성 자, 베토벤, 신뢰학의 거장 브람스, 독일의 산비라 부르는 바흐, 베토벤, 브람스.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 세 작곡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잠깐만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냐면은 특히 그 현실의 발을 딛고 또 그 높은 이상을 함께 추구했답니다. 그 실제로 그 땅의 국권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 별을 딴 게 아닌가. 그 별을 따서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후대에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빛으로 남겨주고. 홍승찬 교수와 함께 떠나는 클래식 여행. 처절한 현실에 발을 딛고서 자신의 이상을 향해 끝없이 노력했던 자, 이거 말고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바흐의 집안은 모두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바흐의 아들들도 모두 음악가였죠. 총 6세대 동안 음악가 집안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간 바흐였습니다. 교회에 속한 교회 작곡가였던 바흐는 그 시대에서는 궁중음악가를 제외한 음악가로서 가장 성공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흐는 총 2번의 결혼을 하였는데 첫 번째 아내와는 7명의 아이를 가졌고 두 번째 아내와는 13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명이죠. 바흐. 굉장한데요? 벌써 그의 자녀수만 봐도 대머리들이 아버지랑 경력이 닮게 강하다는 어울릴 말도 있죠. 만하네요. 특히 바흐는 13명의 아이를 낳고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두 번째 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다음의 곡을 헌정하는데요. 건전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곡이죠. 그렇게 바흐는 총 20명의 아이들을 기르는 데만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매주 교회 음악을 작곡하며 이것저것 레슨까지 하면서 매일 바쁘게 돈을 애들 벌어야만 먹여 했습니다. 살린다고 참. 그중 장남인 비렐름 프리데만 바흐, 저하고 비슷한. 차남인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후에 음악사에 이름을 남기는 뛰어난 작곡가로 성장하였죠. 바흐는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이자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레슨만 하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바흐가 빛을 보게 된 것은 바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아들들과 제자들이었고 바흐의 아들들이 또 음악가로 성공을 맨델스존에 많이 의해 합니다. 바흐의 마테순환곡이 초연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바흐의 당대 아들들을 최고의 통해서 작곡가로 불리우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하이든 등 또한 바흐의 열렬한 팬이 되면서 바흐는 음악가로서 베토벤이 다른 음악가들은 인정 안 했지만 바흐만은 인정했어요. 베토벤이 인정한 음악가가 바흐입니다.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수없이 많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흐가 활동했던 시기인 바로크 시대에는 현재 서양 음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특징적인 양식이 시작되어 발전했습니다. 양식 중에는 평균율, 인벤션, 심포니아, 푸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특히 바흐의 평균율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큰 재앙으로 서양 음악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만 있으면 다시 모든 걸 재건할 수 피아노 있다는 곡이죠? 말을 클라비엔. 음악학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바흐의 평균율은 음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평균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아주 먼 옛날인 16세기경 피아노의 아버지급인 하프시코드, 챈발로가 있었습니다. 이 악기들을 조율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수를 기준으로 한 순정률로 조율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순정률은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정률로 조율하면 듣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샵과 플랫이 많은 조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조를 옮기려고 해도 쉽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음과 내려올 때의 음정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는 매번 연주 때마다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한 일이므로 옥타브가 정확히 12음으로 나뉘는 평균율이 고안이 되었는데 여러 작곡가가 이 고안된 평균율로 작품을 작곡했지만 바흐처럼 평균율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제대로 사용한 작곡가는 없었습니다. 즉 돼지 오줌포로 축구를 하다가 결국 편한 축구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저 모두 축구공을 발로 뻥뻥 차기만 했었고 이렇다 할 킥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흐는 발의 여러 공간을 이용하여 인프런트 킥, 아웃프런트 킥 등 다양한 예를 들자면 종류로 개발해낸 그렇습니다. 겁니다. 바흐가 없었으면 몇백 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이 모든 종류를 말이죠. 이 모든 평균율 내용과 기술이 담긴 책이 바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2권입니다. 세계 그렇죠. 음악이 아예 축구의 사례를 드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바흐가 이 음악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시 재건이 가능한 바로 그 책이죠. 와우. 두 번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돌림 노래처럼 계속 연주하는 푸가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악곡의 형식이죠. 하지만 바흐의 푸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보통의 악보는 맨 앞에서부터 마디를 넘어가며 연주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 바흐의 푸가는 악보를 뒤에서부터 연주해도 거꾸로 연주해도 앞뒤를 함께 연주해도 놀랍게도 결국에는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작곡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바흐의 푸가는 따로 감상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 바흐는 당시 아니 그 많은 아이들 양육하고 물론 자기 혼자 시킨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진짜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머리도 좋았지만 이런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저 대단하다고 성악곡들의 반주를 담당하는 악기들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등 첼로와 바이올린, 오르간, 피아노 등의 악기들을 독주와 합주곡으로 작곡해 그저 반주의 역할을 하던 악기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며 그야말로 악기들의 아버지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음악들은 바로 이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 낭만주의까지 약 200년간 작곡된 음악들이며 바흐가 사망한 1750년을 바로크 시대의 끝이라고 규정지은 것만으로도 바흐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바로크 얼마나 하면은 큰지 바흐와 상상하시나요? 특히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대표적인 음악의 어머니도 음악가죠. 있어야겠죠. 음악의 어머니라고 네, 불리는 이제 핸델이 작곡가는 나옵니다. 핸델입니다. 바흐가 바로크 시대의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틀을 잡아놓았다면 핸델은 실질적으로 음악으로 다양한 방면에 접목했습니다. 또한 바흐와 핸델은 같은 나이에 동갑이었다는 사실과 바흐와 핸델 모두 백내장으로 고생하며 두 사람 모두 존 테일러라는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놀라운 공통점까지 있으며 같은 시대 나중에 그 일화에서도 나오지만 참 불행한 게 이 공통점 이 사람이 운명이 두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 둘 다 말년에 지금으로 치면 백내장인데 돌팔이 의사한테 그 시술을 받아가지고 더 고생합니다. 시력을 되찾기는커녕 그런 점까지도 공통적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뚜렷한 음악관까지 나타나는 바흐와 핸델이기에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같이 악성 베토벤, 가곡의 왕 슈베르트,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별칭을 붙이는 것은 작곡가 본인이나 당대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 표제 붙이기를 좋아하는 일본의 출판사들이 만든 말입니다. 클래식을 막 입문하는 사람들은 바흐와 바로크 음악을 그닥 듣기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많지만 바흐의 곡들을 잘하는 연주자가 진짜 잘하는 연주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주가나 매니아층에게는 수세기 동안 사랑받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자 이제 어쨌든 이 정도로 어쨌든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가 이제 바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바흐와 핸델을 같이 또 묶어놓은 내용 또 조금만 더 How many pieces I write and how much I try, I can never be free from him. He is the greatest composer, a genius, and 베토벤 I am 인정한 still 사람이죠. learning from him. 바흐를 말합니다.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세계의 작곡가로 추앙받는 음악의 어머니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간간히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을 기회는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나중에 그 돌팔이 의사와 관련된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MBC 그 스프라이즈라는 프로 알죠? 여기에서 핸델과 바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서 제가 발췌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전문 서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음악들 아닙니까? 그죠? 동시대 최고의 천재음악가인 두 사람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신은 두 사람에게 최악의 운명을 남겨줬는데, 1685년 독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음악가를 배출한다. 그해 2월 독일의 중부도시 할레에서 태어난 핸델과 핸델이 한 달 먼저 태어났댔죠. 한 달 뒤 아이젠하우에서 태어난 바흐. 이 할레와 아이젠하우가 서로 가까운 곳입니다. 이 지역도. 출생지와 나이가 같은 핸델과 바흐는 제가 나오네요. 1694년 9살이 되던 해 오르간 연주를 배우며 음악가로서 첫 출발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703년 아른슈타트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임명된 바흐. 같은 해 핸델 역시 함부르크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을 시작한다. 요상하죠. 서로 비슷한 운명 같아요. 그죠? 놀랍게도 두 사람은 생애 최고의 성공을 거둔 해도 일치했는데, 서로 오르간이나 피아노 배우는 시기도 비슷한 나이고 그죠? 1741년 바흐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고, 이 작품은 바흐의 음악을 집대성한 명작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로써 바흐는 음악가로서 최고의 영광을 안았다. 같은 해 성악곡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메시아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핸델은 메시아를 통해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똑같은 시기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킨 바흐와 핸델. 두 사람은 심지어 외모와 체격까지 비슷했고 창작의 고통을 푸는 스타일도 똑같았다. 외모가 비슷하지만 먹는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내서 평생 비만에 시달렸던 것이다. 사후에도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며 바로크 시대를 이끈 양대 음악가로 만인에게 추앙받은 바흐와 핸델. 두 사람은 생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매우 비슷한 삶을 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바흐와 핸델은 자, 여기에서 이제 매우 비슷해진다. 아까 말했던 시력을 잃을 때 그 상황이 나옵니다. Yes, this is it.
God. Oh Lord. Oh Lord. Why do you make me suffer like this? 노년의 바울은 심각한 재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몹시 나빴고 실명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실명이 아마 백내 지금 의학 기술로 보면 아마 녹내장에 가까웠을 겁니다. 백내장보다는. Do it. I have to do it all over again. 계속 곡을 쓰고 싶은데 이제 눈이 지금 안 좋은 거죠. 자, 조금 건너뛰었어요. 절망에 빠지죠. 자,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No, I'm not going to lie. Yes, sir. I'll do that, sir. 자, 이제 의사를 이제 찾게 되는데 헨델과 바울은 시력을 회복시켜줄 의사를 백방으로 소문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그들의 시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I'm John Taylor. Oh, Dr. Taylor. How lovely to meet you. 이 사람이 존 테일러라는 안과 의사였다. 안과 의사지만 이게 아까 말한 존 좀- 테일러는 예.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실무인. 실을 만든 등 유럽 전역에서 명의로 이름을 떨쳤는데 특히 실명위기에 빠진 환자들을 구해주는 신의 손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랫동안 눈 때문에 고통받았던 바우와 핸델에게 존 테일러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구원의 마지막 위치였는데 희망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전문적인 요즘 같은 He seems 안과 to be 기술이 in a lot 없으니까 of pain. 예. Is he gonna be all right, doctor? I'm doing my best. Don't worry. 그런데 존 테일러의 눈 치료법은 매우 이상했다. 비둘기 피를 눈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설탕, 소금 등을 섞어 만든 용액을 눈동자에 바르고 눈두덩이에 사과 조각을 올린 후 붕대로 감는 것이었다. 지금 이 보면 치료를 이 완전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수술을 받은 헨델과 바우는 눈 눈이 더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눈 악화됐는데 상태.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조금 건너뛰읍시다. And it takes forever, isn't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s the only one I can count on right now. Get out if you are going to keep talking nonsense. Okay. 테일러의 치료법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헨델은 테일러를 굳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제 절망적일 때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What do you think? Better? Well, I think it's worse than before. Really? 사실 테일러는 의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했다.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신이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주치였다고 거짓말을 이 했고 자체가 거짓말이었네요.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접근한 뒤 치료비만 챙기고 치료비만 챙기고 마을을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바우와 핸델에게도 엉터리로 치료를 하면서 돈을 뜯었다. I'd better hit the jackpot and take off before they catch me. 자꾸 건너뛰고 My eyes. But it's going to be a tricky one. Couching? I've never heard of it. Yes, it's an operation for. 자 이런 식으로 막 이거는 이제 이러니까 이 정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말년에 두 사람이 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것도 비슷하고 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언급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흐와 핸델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실제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보다가 조절하겠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봅시다. 이 음악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화 편지의 주제가 아닙니까? 마지막 콘서트. 300년 클래식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러버스 콘서트. 이게 또 바흐 곡입니다. 이분이 같은 해, 화자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음악의 질서를 끝없이 파고드는 구도자로 화려하고 명쾌한 선율의 흥행사로 참 다른 음악 세계를 펼쳐보였던 두 음악가. 바흐와 핸델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독일 라이프치히입니다.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바흐 동독에 라입시히입니다. 있는 유명한 음악 도시죠. 300년을 거슬러 12명의 음악가를 만나는 이번 여행을 이곳에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유서가 깊은 라입시히라는 도시인데요. 가장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바흐가 마지막 27년간을 여생을 여기서 보내면서 토마스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흐라는 불멸의 음악가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낸 도시. 인구 50만의 지적인 전통이 깊다는 라입시히의 중심가에 가까워졌을 즈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올스테르인데는 어디를 가도 음악이 다 들리죠. 바흐였습니다. 매년 6월 라입시히에서 열리는 바흐 축제, 그 리허설이 진행 바흐 축제가 중이었습니다. 매년 6월에 열립니다. 라입시히에서는 바흐는 먼지 쌓인 위인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온 동네가 바흐뿐입니다. 바흐 동네죠.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앞에는 바흐의 100년 후배인 맨델손이 건립을 추진했다는 바흐의 동상이 바흐 있습니다. 동상이죠. 바흐는 자그마치 27년 동안 이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봉직했습니다. 역시나 바흐 곡입니다. 이것도. 성 토마스 교회 구석구석에 바흐를 기리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흐 사진 있죠. 우리가 아까 그 영화 편지의 그 주제곡이었던 러버스 콘서트도 들었지만, 바흐나 핸델 음악이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약간씩 변주해서 현대적으로 변주해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게 보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원곡을 변주해서 또 사용할 수 있고. 교회 한 켠에는 바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여기 있구나. 그의 죽음과 함께 바로크 시대 역시 끝났다는 그 위대한 작곡가가 바로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묵직한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이미 다 제로 사하고 뭐 없죠. 뭐 65년의 생애를 정말 부지런히도 살았다는 사람.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부지런히 살 수밖에 바흐는 없죠. 자그마치 1200개의 작품 번호를 남긴 열정의 음악가였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 남겼습니다.
바흐의 생애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라입시히 교회의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It's a wonderful organ. It is. Isn't it? Yes, yes. Very meaningful because Yes, it's Bach's. Thank you. Yes, and 바흐는 라입시히에서 마차를 타고 한나절을 달려 이 교회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마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 그죠? 그때 막 만들어진 이 오르간을 검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bitte sehr. 건반 하나하나 바흐의 손을 거쳤을 역사적인 지금은 오르간. 좀 조율사 역할인 그죠? 조율한 거죠. 이 칸타타 194번을 가지고 바흐가 여기에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연주를 했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검사한 이 오르간을 위해 만든 곡. 우리는 바흐를 작곡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생전의 바흐는 오르간 연주자로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그 악기가 그때 악기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거. 독일이 뭐 물건을 만들면 오래 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악기까지 이렇게 오래 보존되는 게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물건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흐가 앉았던 벤치라 그럽니다. 예, 다 낡았네요. 저도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자, 넘어가고. 웬만한 수리는 직접 할 만큼 오르간 전문가였던 그렇죠. 바흐는 연주자로 전문가로 많이 초빙되어 다녔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성 토마스 교회의 바흐 동상 앞. 이제 보통 인근 독일에 지역 가면 학생들이 견학 온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설명해 주죠,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바흐와 관련된 초등학생들이 견학 온 현장 걸- 학습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트 슐레 초등학생들 같아. They are doing a sightseeing tour through our city. So one of the girls does it for. 살아있는 교육이죠. 1723 begann er hier in der Thomaskirche. 자, 그 다음에 2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되는데요.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었던 바흐의 생활은 대체 어떠했을까요? 그 답을 알아보려 성 토마스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800년 역사의 성 토마스 합창단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13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 가기 힘들지요. 라입시히시의 소년 성가대인 성 토마스 합창단은 9살에서 18살까지의 소년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흐의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300년 전 바흐 시대와 똑같이 음악 감독의 지휘 아래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바로 이분이 현재 송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인 빌러 선생님, 그러니까 바흐의 16대 후계자시라고 합니다. 16대.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닮았죠.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칸타타 200개를 써내려면 바흐는 꽤 바쁜 일상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음악 감독 바흐의 업무는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Dirigieren, Programme machen, Jungs erziehen, Mitarbeiter erziehen, den Thomanerchor nach außen vertreten, mit den Politikern 좀 피색이 streiten, 있어 보입니다. 왠지.
라입시히 시내에 있는 4개의 교회의 음악을 모두 만들고 연주하는 것이 음악 감독 바흐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라이프치히 구동독 지역에는 아직도 교회 이런 성가명이 많고, 물론 서독 지역도 과거 서독 지역도 그렇지만 요즘에 사실 독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세라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요즘 많이 안 다녀요. 세금까지 내면서 다닐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추세인데, 구동독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구수독 지역에 비해서는 교회 다니시는 그 바쁜 와중에 아이들에게 라틴어까지 가르쳐야 했다고 하는데 바흐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자식들이 많아서 그 답은 옛 시청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Yeah. Thank you for opening the door for us. Is it closed today? 원래는 휴일인데 바흐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오니까 아마 특별히 입장을 허락해 준 것 같아요. 시청사 2층에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라입시히 법정으로도 쓰였다는 길이 43m의 드넓은 연회장.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었죠, 이런 음악. 1723년 이 연회장 한쪽 끝에서 음악사에 길이 기록될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는 옛날 시청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장소에서 바로 1723년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고용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한 장소라 그럽니다. 바흐의 사인이 선명한 고용 계약서, 그 속에 바흐가 왜 라틴어까지 가르쳐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체 13조로 되어 있는 고용 계약서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맡겨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용 계약서까지 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자녀들이 너무 많았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직무는 무엇이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교장의 허가 없이는 그렇죠? 도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지금 같으면 그 어떤 음악가도 쉽게 사인하기 어려웠을 내용인데요. 그렇죠? 바흐 연구의 권위자 한 분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Very nice to meet you. In English or in German? In English. In English, all right, okay. He was fluent in Latin, but he didn't want to teach it because it would have distracted him from his principal vocation as a musician, and therefore he negotiated that he would not have to teach Latin classes, but he had to pay the Latin teacher out of his salary. So that was the deal they made, but it was 자기는 worth 음악 it 작업에 더 for 열중해야 Bach. 되니까. 바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처럼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나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당대 음악가의 신분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견실하게 음악의 성을 쌓아 올렸던 바흐다운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크의 정신이라면 바흐의 음악과 삶은 그것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각이지고 규격이 딱딱 맞아 있고, 그것이 어쩌면 그 바흐의 음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질서정연한 그런 논리적인 그 음악이 이 건축에서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흐가 독일 땅에서 견고하고 정교한 음악의 성을 세우는 동안 바흐와 동갑내기인 또 한 명의 독일인 음악가 핸델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이국 땅에 가 있었습니다. 핸델은 이제 영국, 이탈리아, 뭐 다른 나라를 많이 여행했습니다. 영국에 제일 많이 있었죠, 활동을. 영국에서 가장 많이. 진취적이고 화려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핸델. 그가 선택한 곳은
영국의 수도 런던이었습니다. 라입시의 인구가 3만 정도이던 당시 런던은 이미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런던에 온 이유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음악 활동을 활발히 했거든요. 그래서 핸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러 왔습니다. 자, 선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핸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시간이 지금 41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